윤모 씨 실종, 한강변에서 차량 발견. 경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탓이에요. 제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새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편히 쉬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원에 힘입어 흥미로운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 그곳에서 윤말순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국을 끓이고 아들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둘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던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세 아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형제들이 어머니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죠. 말수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세 아들을 홀로 키워낸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추운 겨울에도 손이 얼어붙도록 장사를 했죠. 그렇게 키워낸 아들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국자로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좋았죠. 아들들이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말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고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도 정성스럽게 그릇에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들을 위한 음식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말수는 잠시 감나무를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감나무를 심은 게 언제였던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을 겁니다. 남편이 직접 심었던 나무였죠. 이제 그 남편은 없지만 감나무는 여전히 해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장남 윤태수였습니다. 54살의 태수는 중소기업 대표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난 태수의 모습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효자로 소문난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넉넉한 선물을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장남의 성공은 말순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태수는 트럭에서 큰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과와 배가 가득 담긴 상자였죠. 어머니, 제철 과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말수는 아들이 건네는 상자를 받으며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챙겨주는 장남이 고마웠죠. 태수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큰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도착한 사람은 삼남 윤성민이었습니다. 47살의 성민은 목사였습니다. 10년 전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로 성장시켰죠. 검은색 정장에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성민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랄까요? 어머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막내 아들을 보며 뿌듯해했죠. 목사가 된 아들,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이 성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수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최근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차남 윤경수였습니다. 51살의 경수는 형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죠. 실직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경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며칠째 감지하는 듯 기름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경수는 어머니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남에 대한 걱정은 늘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했지만 오늘만큼은 웃으며 보내고 싶었습니다. 경수는 형들과 달리 빈손으로 왔습니다. 가져올 여유가 없었던 거죠. 말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태수는 회사 이야기를, 성민은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가끔 태수가 성공담을 늘어놓을 때면 경수의 표정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정말 잘 돼서 말이에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따냈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수의 말에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성민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형의 성공이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났습니다. 왜 형만 잘 되는 걸까? 왜 자신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통장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해드리면 어떨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수의 손이 멈췄고 성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돈 관리 같은 거 잘 모르니까. 태수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어머니 돈을 왜 형이 관리해요?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태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관리하면 더 안전하잖아. 경수야, 너도 알다시피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성민이 중재하듯 끼어들었습니다. 형, 어머니 돈은 그냥 어머니께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할 때 여쭤보고 쓰면 되죠. 태수는 잠시 성민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형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들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남은 성공했고 삼남은 목사가 됐고 차남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 자식들이었죠. 말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통장과 도장이 보관돼 있었죠.
말수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통장을 맡기는 게 나을까? 하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이틀 뒤 말순이 서랍을 열었을 때 통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집안을 뒤졌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장도 함께 사라졌죠.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통장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말순은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아들들 중 누군가일까? 아니면 도둑이 들었을까? 하지만 집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사실을 아들들에게 말하자니 두려웠습니다. 혹시 의심을 받게 되는 아들이 생긴다면 어쩌나? 형제간에 금이 가는 건 아닐까? 말수는 며칠 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식욕도 없었습니다. 한편 차남 윤경수는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형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겠다던 태수의 표정,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자신의 처지가 궁핍해지면서 점점 더 형에 대한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왜 형만 잘 사는 걸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경수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지금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경수야. 너 형 윤태수 맞지? 그 사람 회사 대표라며?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너네 형이 관리하는 계좌 중에 좀 이상한 게 있더라. 민정문화재단이라고 들어봤어? 경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정문화재단은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연루된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었죠. 그게 뭔데?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치자금 돌리는 창구야. 근데 너네 형이 관리하는 계좌 중에 그쪽으로 돈이 오가는 계좌가 있더라고. 명의는 너네 어머니 이름이던데. 경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라고요. 그렇다면 형이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겠다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 경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지만 친구도 우연히 알게 된 것뿐이라며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불가능했습니다. 경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이 정말 어머니 이름으로 불법적인 일을 벌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알고 계신 걸까? 경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형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까? 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형을 의심하는 것도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경수는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하는 거였죠. 경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찰청 내부 고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윤태수라는 이름과 민정문화재단,
그리고 어머니 명의 계좌에 대한 의혹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보를 완료하고 나서야 경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형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경수는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그 시각 장남 윤태수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아내 이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은 어두웠고 수진은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 계좌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어머니 명의로 돼 있으니까. 추적도 어렵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덕분에 회사가 커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수지는 현실적인 여자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접을 수 있었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검찰이 민정문화재단 쪽을 조사하고 있다잖아요. 태수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다 처리했어. 흔적도 깨끗하게 지웠고. 걱정 마. 하지만 태수의 말과 달리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지는 남편 몰래 그 계좌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라면 도장과 통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수지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몰래 도장을 복사해 둔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죠. 며칠 뒤 수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일부 금액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만약 남편이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은행을 나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누구도 자신이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수지는 차에 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삼남 윤성민은 교회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설립 초기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어머니께 쓴 편지였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교회 건축 자금이 부족합니다. 잠시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곧 갚겠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 헌금 관리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성민은 그 문제를 덮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죠.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성민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돈이 혹시 형의 계좌와 연결된 건 아닐까? 성민은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전 형이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겠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형이 그 돈을 알고 있는 걸까? 성민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헌금을 유용했던 일, 어머니를 속였던 일. 성민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로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도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말수는 여전히 통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장남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통장 좀 확인해 줄 수 있니?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가져갔니? 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어머니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지만 말수는 허락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냥 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걸까? 아니면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태수야, 그 통장, 엄마한테 다시 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가 보관하는 게 나아요. 곧 찾아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윤태수의 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난 그들은 사무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채 수군거렸고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태수 대표님, 민정문화재단과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수사관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지는 않았지만 검찰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누가 제보한 걸까? 어떻게 알게 된 걸까? 태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형 화면에 태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고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민정문화재단 불법 정치자금 수사 착수, 중소기업 대표 윤모 씨 피의자 신분 조사 중. 윤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태수야, 우리 태수가. 말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현기증이 밀려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말수는 그대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우연히 들렀다가 쓰러진 말순을 발견하고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세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경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윤성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윤태수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온 직후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세 형제는 마주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형, 이게 다 형 짓이잖아요.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 돌린 거 맞죠? 형이 그렇게 성공한 게 다 더러운 돈 때문이었어요?
성민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하지만 경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형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쓰러지신 거라고요.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경수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돈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처음엔. 경수는 비웃었습니다. 처음엔 뭐? 변명하지 마세요. 형은 어머니까지 팔아서 돈 벌었잖아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세 형제는 동시에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 형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수는 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 때문이에요. 형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말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침대 주변에 둘러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 강인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약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병실 복도에서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조차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 정리해야 해.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다 알고 있는데 뭘 어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가족도, 명예도. 한편 경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성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정말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불법 자금을 돌렸다고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수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경수는 형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형 편만 들으시네요. 형이 잘못한 건 명백한데. 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성민 자신도 과거에 어머니께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혹시 지금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성민은 불안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천장, 링거 소리,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세 아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졸고 있었고 어떤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다 왔구나. 세 아들이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말수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한 거니?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뭐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니?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의 죄책감과 분노, 불안을 아는 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가족에게 아침은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태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죠. 태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내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수진은 태수의 책상 앞에 서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는 봉투를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눈을 크게 뜨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이 한 거요? 수진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구속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요? 나는 살아야겠어요. 태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돈을 빼돌렸단 말이오? 그것도 내 몰래?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돈이요? 그게 정말 어머니 돈이었어요? 당신이 정치자금으로 쓴 더러운 돈이잖아요. 나는 그냥 우리 몫을 챙긴 것뿐이에요.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챙기며 돌아섰습니다. 검찰에서 부르면 나는 모른다고 할 거예요. 당신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수진이 사무실을 나가자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결혼도 가족도. 한편 삼남 윤성민은 교회 사무실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 한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설립 당시 헌금 누락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재조사가 들어온답니다. 성민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 헌금 관리에 문제가 생겼었죠. 성민은 그 문제를 덮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형 태수가 관리하게 됐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가 시작됩니까? 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 출석 요청이 올 겁니다. 성민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이 헌금을 유용했던 일, 어머니를 이용했던 일, 목사로서의 명예도 교회도 모두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교회 건축 자금이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헌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부탁했었죠. 엄마, 잠시만 이 돈을 맡아줘. 교회 일 때문에 복잡해서 그래. 곧 돌려드릴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아주셨습니다. 성민은 그 돈을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세월이 흘러 형의 비자금 계좌가 된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신이었습니다.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형과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차남 윤경수는 형 태수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회사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경수는 몇 달 전 우연히 형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다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외워뒀는데 이제 그게 쓸모가 생긴 겁니다. 경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경비원밖에 없었습니다. 경수는 형의 동생이라며 자연스럽게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경수는 곧장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경수는 현금 다발을 꺼내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형한테 빼앗기느니 내가 가져간다. 어차피 더러운 돈이잖아. 경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돈을 챙겼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수는 가방을 꽉 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이건 원래 어머니 돈이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태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야. 내가 지금 형한테서 훔치는 거라고. 경수는 소리쳤습니다. 형이야말로 어머니한테서 훔친 거잖아요. 형이 더 나쁜 놈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태수가 경수의 가방을 붙잡으려 하자 경수는 뿌리쳤습니다. 격한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고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놓으라고. 이건 내 거야. 경수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몸싸움 중에 경수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수야. 태수는 황급히 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수는 의식이 흐릿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수를 흔들었습니다. 경수야, 정신 차려. 일어나. 하지만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멍하니 피 묻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감시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사무실 감시 카메라에 접속해 있었던 겁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약점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수진은 영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윤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경수의 이마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손수건으로 동생의 상처를 누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다쳤어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경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비밀을 지키려고 동생과 싸웠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효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다치게 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태수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경수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태수는 응급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저장해뒀어요. 당신이 동생을 다치게 한 거 다 찍혔어요. 태수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은 완전히 자신을 버린 겁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진은 그 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누구에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검찰에 보내면 남편은 폭행죄까지 추가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성민이었습니다. 수진은 성민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영상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이 믿는 형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이메일을 보낸 뒤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은 자신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성민은 교회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이메일을 열었고 첨부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형 태수와 동생 경수가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까지. 성민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이렇게 다치게 했다니. 영상을 본 성민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겁니다. 돈 때문에, 비밀 때문에. 성민은 영상을 끄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로서 가족을 지켜야 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께 빌린 돈, 그게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민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짓말로 시작한 일이 형과 동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성민은 결심했습니다. 형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자신이 10년 전에 어머니께 돈을 빌렸고 그 돈이 결국 형의 비자금 계좌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성민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수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태수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형? 성민의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아.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형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제가 형한테 할 말이 있어요. 태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자금 계좌 있잖아요.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 그거 처음에 만든 게 저예요. 태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 교회 개척할 때 헌금 관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헌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어머니께 돈을 맡겼어요. 잠시만 보관해달라고.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돈이? 네, 형. 나중에 형이 어머니께 그 돈을 받아서 관리하게 됐고 형은 그걸 정치자금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계좌의 시작은 제 거짓말이었어요. 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어머니를 속인 거였어?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면 형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두 형제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링거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린 결국 어머니를 배신한 거야. 셋 다. 태수의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때 경수가 입원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두 형제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경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경수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려 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떡하죠? 경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태수는 동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수는 손을 걷었습니다.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형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성민은 두 형제 사이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경수야, 형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 모두 어머니를 속였어. 경수는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민은 모든 진실을 경수에게도 털어놨습니다. 10년 전 헌금 유용 사건, 어머니께 돈을 맡긴 일, 그리고 그것이 형의 비자금 계좌가 된 과정까지. 경수는 성민의 고백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목사인 동생마저도 거짓말 속에 살아왔다니. 경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셋 다 똑같은 거네요. 어머니를 이용했고 거짓말을 했고.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죄책감 속에 침묵했습니다. 며칠 뒤 경수는 퇴원했습니다. 머리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경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성민도 잘못했고 자신도 돈을 훔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태수가 있었습니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들어서자 말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경수야, 머리는 괜찮니? 병원에서 연락 받았는데. 경수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말순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힘들 때마다 안겼던 그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형이랑 싸워서 다쳤어요. 말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지. 그래도 다치지 말았어야지. 경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실패만 거듭했던 자신, 형들에게 늘 비교당했던 자신. 그런 자신을 여전히 따뜻하게 안아주는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어머니를 속였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로 나쁜 짓을 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뉴스도 봤고 너희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경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뭐라고 하겠니? 다 내 자식들인데. 너희가 실수한 거지. 나쁜 애들은 아니잖아. 경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회사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거래처들은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태수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쓸쓸히 짐을 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해요.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수진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아이들도 제가 키울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은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수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볼 수도 없단 말이오? 당신 같은 범죄자, 아버지를 아이들한테 보여줄 순 없어요.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결혼 2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수진은 서류를 챙겨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제게 불리한 행동하시면 바로 검찰에 넘길 거예요. 수진이 떠나고 태수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머니 명의 계좌 통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통장이었습니다. 태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러운 돈, 비밀의 돈. 이제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태수는 계좌 해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의 질문에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태수는 기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편 성민은 교회에서 신도들 앞에 섰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뒤였습니다. 성민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목사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교회 설립 당시 저는 헌금을 유용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제 어머니까지 이용했습니다. 교회 안이 술렁였습니다. 성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을 속였고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성민은 단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도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성민은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민은 교회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목회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말순이 부른 겁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아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밥을 떠서 아들들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태수는 정치자금을 돌렸고 성민이는 헌금을 유용했고 경수는 형의 돈을 훔치려 했지.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도 울었고 경수도 울었습니다. 돈은 다 거짓말이야.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하지만 너희만 진심이면 돼.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순의 말에 세 형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민과 경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진작 용서했어. 이제 너희끼리 용서하렴.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조사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치자금 세탁 혐의, 명예 도용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와 태수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다리 위로는 차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습니다. 태수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신뢰, 형제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 태수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밤새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민정문화재단 관련 피의자 윤모 씨 실종. 한강변에서 차량 발견. 경수는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황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민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사라졌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형 차가 한강변에 버려져 있었대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형을 검찰에 제보했어요. 제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수는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성민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경수야,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태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강 물살이 새서 수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민은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형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올리고 싶었습니다. 추모 예배에는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말순, 경수, 성민, 그리고 태수의 아이들도 왔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단상에 서서 형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 형제 윤태수를 받아주소서.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경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용서하지 못해서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할게요. 편히 쉬세요. 경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장남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모 예배가 끝나고 며칠 뒤 경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윤태수였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경수야, 형이 먼저 간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사실 그 돈, 어머니가 진짜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내가 나중에 정치자금을 섞어서 쓴 거지. 원래 어머니 돈은 따로 정리해뒀어. 성민이한테 전달해줘. 어머니를 위해 써달라고. 편지에는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편지를 들고 성민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형제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정치자금과 분리해서 보관해둔 어머니의 돈이었습니다. 형이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도 울었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겁니다. 두 형제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윤말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말순이 부른 겁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아들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밥을 떠서 아들들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태수는 정치자금을 돌렸고 성민이는 헌금을 유용했고 경수는 형의 돈을 훔치려 했지. 세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도 울었고 경수도 울었습니다. 돈은 다 거짓말이야.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하지만 너희만 진심이면 돼.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순의 말에 세 형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민과 경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말수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진작 용서했어. 이제 너희끼리 용서하렴.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태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조사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치자금 세탁 혐의, 명예 도용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청을 나와 태수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다리 위로는 차들이 분주히 지나다녔습니다. 태수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돈을 벌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신뢰, 형제의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 태수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께 드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밤새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수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민정문화재단 관련 피의자 윤모 씨 실종. 한강변에서 차량 발견. 경수는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황급히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민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이 사라졌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형 차가 한강변에 버려져 있었대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형을 검찰에 제보했어요. 제가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수는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성민은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경수야,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경찰은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태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강 물살이 새서 수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민은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올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목사직을 사임했지만 형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올리고 싶었습니다. 추모 예배에는 가족들만 참석했습니다. 말순, 경수, 성민, 그리고 태수의 아이들도 왔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단상에 서서 형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 형제 윤태수를 받아주소서.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기도가 끝나고 경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용서하지 못해서 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할게요. 편히 쉬세요. 경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장남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모 예배가 끝나고 며칠 뒤 경수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윤태수였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경수야, 형이 먼저 간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사실 그 돈, 어머니가 진짜 평생 모은 돈이었어. 내가 나중에 정치자금을 섞어서 쓴 거지. 원래 어머니 돈은 따로 정리해뒀어. 성민이한테 전달해줘. 어머니를 위해 써달라고. 편지에는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수는 편지를 들고 성민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형제는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정치자금과 분리해서 보관해둔 어머니의 돈이었습니다. 형이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성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도 울었습니다. 형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겁니다. 두 형제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윤말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윤말순 장학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민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목사복을 입지 않은 성민은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말순 장학재단 이사장 윤성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단 개소식을 열게 돼 감사합니다. 성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기부금은 한 남자가 남기고 간 돈입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남긴 돈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수는 앞줄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남 태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경수가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형한테서 온 거예요. 우편함에 있더라고요. 성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성민아, 형이 먼저 간다. 내가 지은 죄 중 가장 큰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숨긴 거였어. 내가 처음에 실수한 건 맞지만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건 나야. 너를 탓하지 마. 엄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을 거야. 잘 살아. 경수도 잘 돌봐줘. 성민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성민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에 물든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성민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형, 편히 쉬세요. 제가 형의 목까지 살겠습니다.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반짝였습니다. 세 형제의 죄와 용서는 그렇게 한강 위에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경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었지만 경수는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고 바르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경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첫 출근했어요. 그래, 잘됐다. 열심히 해라.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경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태수가 남긴 감시 카메라 영상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면 태수는 폭행죄까지 추가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은 외로웠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수지는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수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말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세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남 태수, 차남 경수, 삼남 성민. 모두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태수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한다. 편히 쉬렴.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원망이 아닌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수와 성민이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두 아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거짓과 비밀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이 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한 아들은 떠났지만 남은 두 아들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에 장학생 선발하면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우리 태수가 남긴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거 보고 싶구나. 경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매달 조금씩 기부할게요. 제 형편에 맞게요. 성민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경수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야. 너희들 이제 알겠지?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성민도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남은 가족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거짓말과 비밀 대신 진실과 용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뒤 성민은 윤말순 장학재단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태수의 필체로 쓰인 봉투였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성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은 이미 떠난 뒤겠지. 형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남기는 말이야. 수첩 안에는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일하시며 적어두신 일기가 있어. 형이 몰래 가져온 거야. 한번 읽어봐.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태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기특한 아들이다. 내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경수가 오늘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많이 컸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성민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 같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수첩 곳곳에는 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시장 생활 속에서도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오직 아들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날이 올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너희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이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성민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 앞에서 모든 죄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곧장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야, 지금 당장 재단 사무실로 와. 형이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30분 뒤 경수가 도착했습니다. 성민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경수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자. 성민의 말에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첩을 들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서자 말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왜들 이렇게 일찍 왔니? 성민이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말수는 수첩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형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희한테 남겨주셨어요. 말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썼던 글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참 힘들었지. 하지만 행복했어. 말수는 수첩을 넘기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던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경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었어. 그게 엄마의 행복이었어. 성민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말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빚이 무슨 빚이야? 너희가 건강하게 바르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다 갚는 거야.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태수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남은 가족들은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해질 무렵 성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어머니 쉬세요. 경수도 일어서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앉아 아들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탁에 다시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태수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빈 그릇과 젓가락을 놓아두었습니다. 태수야, 함께 먹자. 말순이 빈 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민과 경수도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잠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형은 떠났지만 좋은 일을 남기고 갔어. 장학재단 말이야. 그걸로 많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형의 뜻을 이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경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서 재단에 보탤게요. 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서로 돕고 살아라. 그게 가족이야. 그날 밤 성민과 경수는 어머니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어릴 적 함께 자던 그 방에서 두 형제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민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큰형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네, 형. 두 형제는 어둠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실수들, 아픈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태수는 떠났고 가족의 비밀은 드러났고 모두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윤말순 장학재단은 첫 해에 10명의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말순은 직접 참석해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바른 마음으로 살아라. 학생들은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성민과 경수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수야, 보고 있니? 내가 남긴 돈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말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물은 주황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성민과 경수도 함께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형,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경수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을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한강 물결에 실어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뿐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보다 강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윤 씨 가족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얘들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는 한강이, 앞에는 집으로 가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된 이야기였습니다. 태수는 비록 떠났지만 남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 형제의 죄와 용서는 한강 위에 흘러갔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이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